안녕하세요. 조용래입니다. 예, 부평연수 2, 8주차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사실상 징검다리 연휴이고, 이 수업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아마,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 끝나고 이제 6일일 텐데, 네, 뭐 잘들 쉬셨는지, 뭐 사실상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그, 연휴, 징검다리 연휴라고 해도 뭐, 그렇게 특별하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 수 확 줄고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했죠. 예. 어디 좀 가족들과 함께 어디 뭐 교회라든가 이런 데 좀 나가서 네, 바람이라도 좀 쐬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오늘 이 강의를 녹음하고 있는 건 월요일인데 네. 어디 못 가고 이거 녹음하고 있습니다. 네. 부럽네요. 네. 어디 나가셨던 분들. 네. 그래도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고 하니까 여러분들 저기 마스크 어디 나갈 때 마스크 꼭꼭 쓰고 네. 저기 손발 비누로 깨끗하게 씻어서 네. 등에 코로나19에 관련된 지침들, 대응 지침들 충실히 이행해서 절대 건강에 유의할 수 있도록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한 학기 내내 한 학기 동안 이제 비대면 수업이 완전히 결정됐죠. 네. 그래서 이제 시당초 예고한 대로 보고서 두 편으로 중간 기말 시험을 각각 대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절대평가니만큼 네, 출사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저기 뭐야 보고서 출석 과제 열심히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보고서 두 편 잘 제출하시면 네, 점수 잘 드릴게요. 네, 네, 너무 이제 뭐 과제라든가 이런 거에 의무적 과제 의무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한 학기 동안 진행하고 있는 비평 이론에 관련된 생각들을 어, 스스로 능동적으로 좀 생각해 보기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는 어떤 그런 종의 사유의 과정이 훨씬 더 여러분에게 요구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어려워서 네,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얘기가 잘 가닿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출석 과제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진도를 마치게 되면 출석 과제 제시되어 있는 이제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답도 좀 해드리고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네. 어쨌든 오늘 이제 정체성 동일시라고 하는 주제로 지난 시간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문제 제기에 관련해서 좀 사유를 해봤고요. 네. 이렇게 했었죠. 네, 이런 얘기들을 조금 했었죠. 다시 한번 문제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나는 여러분들 스스로 주어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뭐 그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정체성의 문제가 외부로부터 아니 원래부터 확고부동하게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나는 주어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고요. 네, 아니면 다시 말해서 나는 주어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자아 있죠? 자아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실감과 관련된 거죠. 그거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원래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죠? 생각하죠? 네, 그게 나는 주어진 것이에요. 그 어딘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네. 아니면 만들어진 것인가는 이제 사회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우리는 한 어떤 정체성을 획득 혹은 만들어지는 저 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 두가 상반된 나라고 하는 문제 혹은 주체 혹은 자아에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이 상반되는 논점이 역사적으로 사로 상호 대립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즉 진정한 나는 개인으로서의 측면에 중점을 두어 이해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사회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는가 사회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상반되는 관점의 대립 충돌과 관련해서 이 역설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체성 주체 그리고 문학 정체성 동일시 그리고 주체라고 하는 챕터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방금 전까지 네, 말씀드렸던 이 서로 대립하는 질문의 쌍은 네, 다시 이제 오늘날의 사유에서 보이는 네 가지의 기본적인 관점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 주어진 것. 다시 말해서 네, 주체를 그 내적 우리 그 내부에 어떤 거 주어진 것죠 내적 개인적인 것으로 관주하는 관점으로서요. 예, 자, 즉 나를 내 내부에 원래부터 있는 고유한 어떤 것 그러니까 자아가 우리가 수행하는 행동 말과 행동 이전에 존재하는 그 그 마음속 중심과도 같은 것으로 그러니까 말과 그리고 이 마음속 중심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표현한다 표현된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이죠. 예. 두 번째는요. 네. 주체를 주어진 것이자 사회적인 것의 결합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네. 즉, 예, 자아가 네, 그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생물학적 기원과 뭐 그 사회적 속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관점이죠. 예. 이를테면 여러분이 남자 또는 여자라고 하는 것, 혹은 황인이거나, 혹은 뭐 이성애자나 뭐 동성애자라든가, 혹은 한국인이라는 것이 그것이죠. 이런 것들은 네, 그냥 뭐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죠. 예. 근데 그 사회적으로 주어진 사회적 조건이죠. 예. 이게 핵심이다. 예. 주체를 혹은 자아를 이해하는 것으로서 두 번째 관점은 이것이고요. 네. 셋째는요. 주체를 개인적인 것이자 만들어진 것을 결합으로 상정하면서 네, 하는 거예요. 네, 즉 음, 자아는 개인의 어떤 특정 행위를 통해서 형성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자아의 의 특성을 스스로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그 변화시키는 것을 강조하는 것. 즉, 그 개인적 노력에 의해서 자기 발전과 갱신이 거듭해서 이루어지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세 번째 관점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예, 주체를 사회적인 것이자 만들어진 것으로의 결합으로 상정하면서 내가 지금 있는 어, 다양한 주체 위치에 의해서 바로 내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테면은 뭐 여러분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뭐 학생이죠. 네, 그 다음에 뭐 그 그 지금 아르바이트 하시는 학생들은 노동자들이고요. 여러분들이 간곡하게 지금 획득하려고 하는 정체성 가운데 하나는 물론 건물주겠지만, 네, 동시에 작가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이런 내가 되고자 하는 혹은 되고 싶어 하는 어떤 사회적인 그 위치 부여에 의해서 바로 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자신의 중요한 정체성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관점, 이 네 가지 관점이 주체를 둘러싼 역사적인 네 가지 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문학은요, 역사적으로 첫 번째 것을 가장 중시해 왔어요.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글을 쓸 때 표현해야 될 자기 있잖아요. 그런 표현해야 될 자기가 바로 즉 그런 마음과 생각이 나의 핵심이에요. 그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죠. 즉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것이고, 뭐 내가 한 것과 네, 말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네, 내 말과 행동이 표현하는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나 자신을 성찰하거나 되돌아보아야 한다. 뭐 이런 종류 관점이에요. 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러분한테도 굉장히 뭐 익숙한 생각이죠. 예. 그런데 사실 비평 이론은요, 네, 이에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과 행동에 앞서 존재하는 마음과 생각을 표현한 것이라거나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제 그러한 생각 자체가 이제 앞서 존재한다는 혹은 우선한다는 생각조차 근본적인 차원에서 비판하는 것이 비평 이론의 주요 경향 가운데 하나예요. 네. 어, 심지어 최근에 이제 비평 이론의 논리에 따르면은요, 네. 그, 이제 다시 말해서 마음과 생각이 나의 핵심이고 말과 행동이 그것이 표현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그것이 이제 주체 혹은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보는 생각 자체가, 네. 200년 전에 낭만주의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이제 부상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라고 예,
그 뭐라고 분석한 이론가들도 있고요. 네. 어쨌든 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비평 이론은 옛날 천동설에서 지동설로의 이행처럼 네. 마음이 생각이 중심이 아니다. 그런 종류의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그 주체를 그가 마음속 중심에 의해서 제어되거나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어,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음, 어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일련의 체계, 사회적인 체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청도소설로의 지동설의 이행, 마음 혹은 의 중심을 이제 중심화 시켰다고 해서 이제 탈중심화라고 하는 어떤 지배적인 경향을 가져요.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가운데 이제 좀 4번에 가까운 논리를 많이 전개한다라고 하는 사실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주체는 이제 비평 이론에 따르면 그런 종류의 체계, 어떤 외부의 체계의 힘에 의해서 구성된 어떤 것이에요. 예. 미첼 푸코는 그 체계를 이제 담론과 체계, 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결정된다고 봤고요. 예, 정신분석학은요, 주체를 어떤 유일한 확고부동한 본질이라기보다요, 정신적인 에너지와 성적인 에너지와 그리고 언어적인 에너지가 이제 서로 교차하고 있는 일종의 생산물로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네. 마르크스주의로는요, 주체를 계급 위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 보고, 주체는 이제 다른 사람의 노동에서 이익을 얻거나 혹은 노동자들은 이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노동한다라고 하는 사회적 적재성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페미니즘은요, 인간의 성적 차이가 혹은 성적 특성이 생물학적인 속성에서 결정된다기보다요. 네.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이미 사회적으로 여성다운 것, 남성다운 것, 뭐 이런 것들이 이미 결정되어 있고 그것이 언어나 문화적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역할을 결정한다. 뭐 이런 관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즉 이런 젠더 역할이 우리 주체를 어떤 내용이라든가 어떤 행위라든가 이런 걸 결정하는 측면을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어, 퀴어 이론은 이제 어, 최근에 각광 받고 있는 퀴어 이론은요. 인간은 본래 뭐 이성애적이거나 뭐 이러지 않은 그 동성애적인 가능성도 이렇게 잠재되어 있다 뭐 이라는 거 예를 들어 그리스 시대 그 이성애보다 동성애가 그 남성 시민 사회에서 권장되었다 뭐 이런 거 관련하여 언제나 동성애적인 가능성이 이 사회적으로 그 이면에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항상 억누르거나 혹은 이렇게 축출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힘에 의해서 힘과 관련하여 이성애적인 주체를 중심에 놓는 이런 좀 역사적인 힘이 작동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관점에서 바라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성애적 주체가 사실은 이런 종류의 억압과 배제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네,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주제의 핵심은요, 핵심적인 질문은 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자면 나는 이제 환경에 의해서 오늘의 나로 만들어진 것인가? 예, 또는 개인인 동시에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나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갖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정체성은 서로 어떤 관련성을 갖는가라고 하는 질문. 그리고 이제 지금 스스로의 여기 있는 나는 어느 정도까지 스스로 선택하는 존재인가 아니면은 선택이 강요되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좀 역설적인 이런 종의 문제 관련가 있다는 것이죠. 이 질문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제 영어에 이미 주체, 서브젝트가 이 중요한 이론적 문제를 이미 요약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체는 행위자, 즉 문장의 다시 말해서 서브젝트이기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 자유로운 주체적 존재일 수도 있죠. 하지만 동시에 주체는 또한 서브젝티드, 다시 말해서 종속되는 것이자 결정되는 것이죠. 네,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한 신화 내지는 실험의 대상자라고 하는 의미도 아울러 가져요. 서브젝트가. 네, 그래서 비평 이론은요. 네, 주체가 된다는 것은 어, 스스로 선택하는 주체가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이거나 심리적이거나 역사적이거나 성적이거나 언어적인 이런 통제 양식에 의해 종속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한 점을 항상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네, 뭐 최근에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비평과 둘러싼 논쟁에서 네, 생물학적 인간을 생물학적인 어로 이를테면은 진화 심리학과 관련 진화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과 관련해서 인간은 뭐 이를테면 남성은 뭐 어렸을 때부터 저기 고대로부터 원시 시대로부터 사냥을 하기로 하는 것으로 사냥 위주로 지내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추적하는 경향이 있다, 뭐 목표를 쫓는 경향이 있다, 이런 중에 진화 심리 속류화된 진화 심리학 학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주장에 대해서 비평이론 그을 주치 그런 종류의 생각에 경도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비평 이론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죠. 왜냐하면은 그 원래 이렇게 타고나고 주어져서 어떤 본능이 인간에게 어떤 본능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종류의 생각에 정반대 반대편의 비평 이론의 이제 정체성 이해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이제 조금 화제를 전환해 보죠. 네, 여태껏 역사적으로 문학 작품이 정체성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문학은 항상 정체성 혹은 주체성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고요. 문학 작품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암묵적이거나 혹은 명시적인 대답을 구상해서 독자들에게 제시하려고 해서 왔습니다. 특히 서사문학, 서사의 등장인물들은요, 네, 스스로를 정의하기도 하고, 또는 그 자신의 과거 그리고 선택 그리고 이제 사회적 힘의 다양한 결합에 의해서 정의되죠. 서사문학은 바로 이러한 인물들의 운명을 추적하는 형태로 쓰여져 왔습니다. 즉 인물들은 그러니까 이제 비서사는 특히 변화와 관계되고 인물들이 애초에 이런 사람에서 저로 다른 어떤 사람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체성이 바뀌는 과정을 주로 그려왔다는 것이죠. 네. 여기에 관련된 핵심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는요. 그 서사문학의 인물들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까요? 아니면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지배당할까요? 라는 거, 이 질문에 대해서 서사는 다양하고도 복잡한 대답을 내놓죠. 예를 들어 소설 토지의 많은 인물들은 역사적인 그 일제 식민지 시대의 역사적인 부침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지배받는 부분이 있는 캐릭터들이 다수 등장하죠. 반면 태백산맥도 조정래 태백산맥도 그런 종류의 지배받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인 캐릭터들은 그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하고자 하는 의지를 끝까지 놓지 않죠. 네. 어, 항상 이 두 가지 상반되는 질문 가운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서사들 문학에 있어서의 인물들의 어떤 성격을 결정짓는 어떤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정의하고자 분투하는 것이 바로 서사로서 보여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학 작품은 한편으로 정체성이 형성되는 일련의 암묵적인 틀을 제공해요. 네. 예를 들어 어떤 이야기에서는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태생에 의해서 결정돼요. 네. 어떤 이야기에서는 인물들이 스스로의 운명의 바뀜에 따라서 변화하거나 또 다른 경우에는 정체성이 삶의 시련 가운데 극복하는 가운데 이제 드러나는 개인의 노력과 자질 등을 통해서 변화하거나 결정되는 경우가 많죠. 네. 이것이 이제까지 문학 작품이 정체성을 역사적으로 특히 서사를 중심으로 해서 정체성을 다루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문학 관련 논의에서 문학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연구라든가 이론 관련된 논의에서 인종, 젠더, 성 등에 대한 그 논의가 그리고 그런 것 관련된 이론화가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문학이 정체성에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풍부한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네, 즉 문학은 이제 개인 문학의 개별적인 작품들, 개별 작품들 그리고 그것들을 다양한 작품들은 개인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들 요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기능하는지에 대해서 네, 그 정치적, 사회적 차원의 설명을 쉽게 하는 되게 다양하고도 풍부한 사례를 재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런 종류의 논의에서 주체 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원래 주어진 것인가 아니면 만들어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것이 어느 하나다라고 이렇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얽히고 설킨 좀 복잡한 형태로 주로 제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어, 가령 뭐 인물들이 자신들의 과거에 대해서 뭐 이를테면 출신이라든가 태생 같은 거 있죠? 출생의 비밀 같은 거요. 뭔가를 알게 되면서가 아니라 그 행동을 통해서 네. 자신의 본래 모습이 또 밝혀지고 또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식기의 본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그 플롯 등이 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 소설은요, 그 이전에 뭐 신화라든가 서사시나 비극과 달리 네, 그 세계 주인공이 그러니까 세계와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자아를 성장해가는 과정을 주로 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 자아가 뭐 그런 자아가 인물들의 행동의 기초로 제시해요. 그래서 이제 본질적으로 주어진 것으로서의 자아 개념에 좀 기여해 온 측면이 좀 있습니다. 어, 그 문화 작품은 이제 나름의 방식으로 그 개인을 묘사하는데 대부분의 소설 같은 경우에요. 정체성을 향한 투쟁은 개인 혼자 이제 내면에 투쟁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개인과 집단 사이에 투쟁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혹은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인물들은 그 사회적 규범 및 또 사회적인 기대에 저항하는 투쟁을 벌이거나 또는 이 순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뭐 주어진 것으로서의 자아 개념의 강화에 좀 기여해 온 측면이 있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사회는 이런 종류의 규범은 집단은 그런 종류의 주어진 것으로서의 자아를 계속 억압하고 침해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려온 측면이 있다. 이게 한 19세기 소설에 대한 뭐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소설을 비롯한 텍스트를 통해 형성화되는 인물은 주로 당연히 개인이고요. 개별적인 인물로 그려져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소설이라든가 이런 걸 읽을 때 그냥 개인의 이야기로 읽는 경우가 돼요. 주인공 내지는 뭐 주인공을 비롯한 개인들의 이야기로 일반적으로 읽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비평이론은요. 네. 이들을 이제 집단적 전체성이 나타나는 예시로서 간주하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조금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단순한 소설이라든가 문학 작품의 독서와 그 비평 이론의 적용해서 뭐 집단적 정책을 읽어 나가려는 문제를 쉽게 동일시하시면 안 되고, 특히 창작에 있어서 전자와 지금 이론 적용에서 집단적 정체성과 관련해서 개별적인 인물들을 읽으려고 하는 이런 종류의 논의를 간단히 동일시해서 여러분 창작할 때 좀 강박관 용어로 삼으면 조금 아쉬운 측면, 여러분의 창작에 있어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굴레 혹은 족쇄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평 이론이 문학 작품을 취급하는 방식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런 방식이 이제 서구 소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서구 소설은 우리 모두가 오이디푸스이거나 햄릿이거나 마담 보발이거나 하는 공감의 일반화의 기초에서 집단적 정체성이 어떻게 개인적 가능성을 제약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비평 이론은 주로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비평 이론은 문학 이론은 후자의 다시 말해서 그 개인적 정체성을 중시하는 어떤 방식에 의해서 전자가 집단적 정체성이 이제 위축되거나 저를 안 보이게 만드는 것에 관련하여 기존의 소설이 가지고 있었던 서사가 가지고 있었던 문학이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 정체성을 중시하는 이념을 폭로하고 지적해오는 역할을 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마담 보바리 같은 그 소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이런 방식이죠. 네, 마담 보바리 읽으면 그 마담 보바리 멍청하거나 저기 허영심에 들어서 뭐 그렇게 됐다. 개인의 성격이나 행동에
그러니까 행동을 그렇게 해서 부정한 행동을 해서 실패했다가 아니라 라고 그냥 그냥 읽으면 그렇게 읽힐 수 있는데 비평이론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종의 당대의 역사적 혹은 사회적 문제와 관련시켜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한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학의 정체성 혹은 이론이 정체성과 관련해서 가진 논의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특히 독자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예요. 문학은 정체성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하나의 주제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독자의 정체성 구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어요. 다시 말해서 그 문학 작품을 읽는 독자들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작품을 읽고 모델 어떤 그 중요한 주인공이라든가 어떤 중요 인물을 캐릭터 모델로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뭐 어떤 성장의 모델로 삼거나 어떤 출세의 모델로 삼거나 혹은 욕망의 모델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오랫동안 그 문학의 가치는 이제 독자의 대리만족과 연계되어 왔는데, 그래서 이제 독자는 문학 작품을 통해서 실제로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정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느낌인지를 알게 되고, 어떻게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고 느끼는 성향을 획득하게 돼요. 그래서 문학 작품은 인물들의 시각에서 사물을 보여줌으로써 또한 그 독자와 인물 사이의 어떤 동일화를 촉진하는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뭐 연애 같은 사례들을 얘기하면 또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문화 작품은요, 우리에게 그 동일화를 요구해요. 그래서 동일화가 또 정체성을 창출하고요. 동일화라고 하는 거 영어로 identified고요. 그 정체성은 identity입니다. 네. 이거 두 가지가 사실은 영어권에서는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 동일시와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 동일시라고 하는 것은요, 타자와의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우리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읽거나 요즘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본 인물들과 동일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평이론은 독자와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학은요, 이를테면은 영화도 요즘은 영화나 드라마가 그렇지만 혹은 게임이 그렇지만요. 거기에 그런 종류의 동일화를 관련해서 이제 젊은이들을 이제 사회의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 청년들을 혹은 청소년들을 혹은 10대들을 나쁜 모델들과 만나게 해서 이제 타락시킨다는 견해가 있고 반대로 그런 사람들이 나쁜 모델들이 뭐 실패하거나 좋은 사람들이 실패하지만 그 못지않게 뭐 어떤 도덕적인 어떤 보상이라든가 이런 걸 받는 과정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상반되는 견해가 오랫동안 문학의 이 독자에게 미치는 정체성 관련 영향과 관련 영향으로서 상반되는 관점이 있었어요. 이 상반되는 관점이 계속해서 서로 경쟁해오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싸워왔다 정도로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반영인과 생산인가입니다. 뭐 좀 어려우실 수 있겠습니다만 다음과 같이 정지할 수 있습니다. 건 푸코의 용어고요. 예, 그, 디스코스인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어, 담론 체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의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그 살아가는가 관련된 일종의 룰이라든가 혹은 뭐 규칙 같은 게 있잖아요. 네, 혹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와 관련된 혹은 뭐 이를테면 운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와 든가 혹은 연애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와 관련된 사람들의 두루뭉술한 일종의 합의라든가 공통감각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게 담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종류의 담론이 우리 개별적인 정체성들이 있는데 그것을 반영해서 형성되는 거냐. 다시 말해서 개별적인 정체성의 집합으로서 그걸 반영해가지고 형성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그런 종류의 기성의 문화적인 담론 체계가 예, 우리 개개인들로에게 영향을 미쳐서 정체성을 만들어내는가, 개인 정체성을 창출하는가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반영, 두 번째가 정체성 생산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여기에 대한 논의는 너무 역사적으로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왔다 갔다 하니 이렇게 서로 이제 다양한 논의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뭐가 딱 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비평 이론에서는 주로 후자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문학만 놓고 국한해서 얘기한다고 해도 이런 거죠. 네, 문학은 역사적으로 예를 들어도 어떤 사람이 공적으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얼마나 성공했는가 보다는 얼마나 그 사람의 개인적 가치와 신념을 지켰는가라든가 혹은 그 사람의 어떤 진정한 감정에 입각해서 스스로의 자율적인 선택을 했다든가 그거 관련돼서 특히 어떻게 연애를 해서 사랑을 쟁취했는가 등등을 통해서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하도록 촉구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의 정체성에서 남성 일반으로까지 이제 요즘 옛날에 이거는 이제 19세기 보바리 부인 시대만 해도 여성의 정체성으로 간주되었는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뭐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각종 대중 매체 소설들과 포함해서 이제 남성 일반으로 널리 확대되기 시작했어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들어 나오는 드라마들의 남성 주인공들은 저기 뭐 이를테면 사회적 신분과 관련해서 뭐 재벌 회장이니 뭐 어쨌든 상관없이 가난하고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난하고 당찬 여성들을 사랑하잖아요. 거기서 자기 진정한 자신을 찾았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사적 정체성 중시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모두 공감을 얻는 것은 이것이 근대적 개인의 정체성 다들 우리가 이렇다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근대적 개인의 정체성 형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네, 그걸 기여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람이란 무엇인가, 남자란 무엇인가, 여자란 무엇인가, 뭐 인간이란 무엇인가, 뭐 등등을 부단히 제시하는 영화나 지금은 옛날에는 소설이 등장했지만 지금은 영화나 TV 드라마 등의 대중 매체를 통해서 지속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체성이 담론의 생산인가라고 하는 것, 생산이다라고 하는 비평 이론의 주된 관점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건 정신분석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거죠. 프로이트에 따르면 그 주체가 타자의 특성에 동조하고 타자가 제공한 틀에 따라서 스스로 변화되는 심리적 과정을 이라고 하는 동일화를 통해 다시 말해서 인격 또는 자아는 일련의 동일화, 타자에 대한 동일시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거죠. 특히 성적 정체성의 기초는 부모 중 1인과의 동일화라는 겁니다. 저기 남은 그 아버지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서는요. 네. 아이는 이제 부모 중 1인의 욕망을 모방하고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경쟁자가 되는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경쟁자가 되는데 이미 아버지가 어머니를 완벽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아버지의 방법, 다시 말해서 욕망의 방식을 따라하여 욕망한다라는 것이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남아는 아버지의 욕망을 모방하여 동일화해서 하는 방식으로 어머니를 욕망한다는 것이 바로 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정신분석에 대해서는 뭐 비평 연습 1에서도 아마 얘기를 제가 아니라 신세편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이게 프로이트의 생각이라면 라캉의 생각은 조금 정신분석을 발전시킨 라캉의 생각은 조금 더 발전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라캉은 이제 거울 단계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요. 라캉은 이제 아이는 이제 처음에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자기를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 자신의 손발만 보다가 이제 거울을 봐요. 거울을 보고 거울에 비친 상 가상적 이미지죠. 이 자기의 전체 모습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울에 비친 상 어디까지 내가 아니죠. 상이에요. 그것과의 동일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아 정체성의 경계를 육체의 저게 나구나라고 하는 타자와의 동일시를 통해서 자아 정체성의 형성을 시작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아는 라캉에 따르면 정신분석에 따르면 타자들에게 비친 자신의 모습, 아버지 혹은 거울 등의 타자들에게 비친 자신의 모습에 의해서 오히려 역으로 형성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신분석학에 따르면요. 따라서 정체성은요, 그냥 그 내면에 주어진 것으로 이렇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부분적 동일화와 다시 말해 타자와에 대한 부분적 동일화 과정의 산물이고요. 따라서 언제나 완벽할 수 없죠, 당연히. 그래서 미완성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신 분석이나 혹은 소설의 교훈은 이런 거죠. 정체성의 완성은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행복하게 항상 남자 여자로 완전 무결하게 있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 규범에 내면화는 언제나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궁극적으로 사회적 규범도 타자잖아요. 네. 그 아버지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정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달성되지 않으며 우리의 욕망과 기대는 언제나 어긋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과 관계된 이런 종류의 문제와 정신분석의 통찰과 관계된 소설하고도 공경의 특성이죠. 어떤 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 분석에 따르면요, 우리에게 욕망이 원래 선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동일시가 먼저 있고 그것에 의해서 욕망이 주조되는 거예요. 거푸집에 만들어 있는 것, 거푸집에 녹물 부어넣는 것처럼 주조되는 거예요. 동일화가 욕망이 선행된다고 하는 과정. 따라서 다른 사람과의 동일시는 당연히 욕망의 근원으로서의 모방을 낳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버지와의 경쟁 뭐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경쟁 의식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설의 서사적 형식과 근본적으로도 관계돼요. 그래서 르네 지라르의 욕망의 삼각형 같은 것이 대표적인데요. 이 욕망의 삼각형을 상세하게 설명할 여유는 없지만,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돈키호테가 르네 지라로 들고 있는 사례인데요. 돈키호테가 욕망했던 것은 이제 기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비단 그 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롤 모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디스라고 하는 기사 이하의 주인공을 모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항상 그 돈키호테는 기사가 된다라고 하는 욕망의 목표를 항상 매개자를 통해서, 타자를 통해서 성취할 수밖에 없죠. 그게 아마디스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으로서 스스로 기사가 되고자 해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자발적인 꿈을 모방을 통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거죠. 당연히 나는 아마디버스보다 더 잘할 거야, 더 훌륭한 기사가 될 거야라고 하는 뭐 그런 종류의 관련해서 항상 그걸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이제 경쟁도 발생하게 되죠. 이게 이제 르네 지랄의 욕망의 삼각형에 관련된 아주 단편적인 사실인데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근대 소설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종류의 욕망의 삼각형에 의해서 근대 소설의 주인공의 어떤 그 욕망 추구의 플롯이 생성되었다는 것이 레네 지라르라고 하는 소설 이론가의 생각인데요. 따라서 이제 그런 동일화가 욕망이 선행되고 다른 사람과의 동일시가 욕망의 근원인 모방이나 경쟁의식을 낳고 이런 것이 소설의 서사적 형식과 근본적으로 관계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동일화는 이제 당연히 동일시는 집단적 정체성 창출에도 일정하게 기여해요. 예를 들어 조선시대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백성이라고 하는 집단적 정체성에 자기를 동일시했죠. 하면서 이제 스스로 왕에 충실한 백성으로서 행동 양식이라든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으로 뭐 스스로의 정체성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죠. 그게 바로 정체성의 획득의 과정이죠. 동시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제 일반적인 의미에서 한국인으로서, 그 혹은 한민족으로서 집단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한민족이다 혹은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하면서 태어나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집단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뭔가 이렇게 주어지고 그것에 나가 성장하면서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동일시하는 과정을 통해서, 당연히 생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집단적 정체성에도 과도 관계되는 것이 사실이죠. 뿐만 아니죠. 근데 억압이 되거나 혹은 소외된 집단의 구성원에게 이야기는 아직 미처 드러나지 않은 집단과의 그 동일시를 촉진해요. 그래서 자신들이 누구이고, 어떤 잠재성을 갖는지를 보여주어서 이들을 한 집단으로 구성하는 것이 서브컬처 하위 문화의 아주 대표적인 속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뭐 청년 문화 같은 거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즉,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스스로 소수자라고 생각하지 않죠. 다시 말해서 억압되거나 소외된 집단의 구성원이라고 스스로를 인식하지 못하죠. 어, 그런 거 관련해서 예를 들어 뭐 너무 단적인 사례인데 82년생 김지영 같은 소설은 아시다시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그 억압받는 소수자로라고 하는 집단으로서의 어떤 자각을 어떤 집단에게 행했고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지고 왔죠. 그러면서 82년생 김지영이 뭐 그게 호불호가 어쨌든 간에, 그거에 공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누구이고 어떤 그 잠재성을 갖는지를 이제 준 작품으로서 그걸 읽고 동질감을 느끼는 느끼는 많은 사람들을 기존에 없었던 거대한 한 집단으로 구성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 이래서 이제 이런 분야에서 이제 이론적 논쟁은, 따라서 이제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정의의 적절성과
그것과 관련된 정치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폭발력이 있는가, 어떤 얼마나 호소력이 있는가 이런 종류의 문제에 집중적으로 되어 왔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이 이제 그 공유하는 어떤 본질적인 것이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최근에 예를 들어 트랜스젠더가 어떤 여대에 입학하려고 했을 때 생물학적인 어떤 그 특징과 관련해서 그 트랜스젠더의 입학을 반대했던 어떤 사람들은 그 어떤 생물학적인 속성을 본질적 그런 종류의 공유하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네. 어쨌든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네, 여성이라는 것이나 뭐 흑인이라는 것이나 혹은 그 뭐 이를테면은 비백인이라든가 혹은 동성애자라고 관련된 뭐 이런 종류의 주장은 누가 이렇게 지목하는 것과 관련된 이런 주장은 억압되거나 억압적이거나 구속적이거나 부당한 것인가 뭐 이런 거죠. 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정체성은 주어진 거냐,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생물학적인 것처럼 근원적인 거냐, 생물학적인 것처럼 주어진 것이냐, 근원적인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 한쪽이라는 생각이 한쪽에 있었고, 다른 한쪽으로, 다른 한편으로 정체성은 잠정적 유대와 대항을 통해 생성되듯이 항상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져 나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서의 논쟁이 역사적으로 계속 존재해 왔고, 이 논쟁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런 종류의 문제를 정말 첨예하게 드러낸 것이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그 모 여대의 그 트랜스젠더 입학 논쟁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자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물학적인 어떤 속성을 생물학적인 어떤 정체성을 그 구성원들 사이에 그 본질적이고 주어진 것으로서 근원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생각 관점이고요. 트랜스젠더가 그래서 그 여대에 입학해서 여성의 정체성을 혹은 여성의 정체성과 관련된 어떤 논의를 이렇게 계속해서 가부장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대 그 혹은 이성의 중심주의와 관련된 반대 혹은 대항과 관련된 일종의 잠정 유대를 관련해서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계속해서 새롭게 생성되어 가는 생성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언제나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는 그리고 형성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그 트랜스젠더를 옹호하는 쪽에서 그 용어와 논리 근간에는 바로 이 두 번째 생각이 그 자리하고 있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정말 말 많이 꼬이네요. 죄송해요. 이 집단적 정체성과 관련해서 우리는 조금 뭐 아까 여성이니 뭐 트랜스젠더니 뭐 이런 소수자가 관련해서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왜 생각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송곳의 그 드라마 송곳 혹은 웹툰 송곳에 정말 유명한 대사가 있죠.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면 생각도 달라지는 거라고. 네, 이거 관련해서 이렇게 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 학력에 의해 모든 걸 평가받는 사회. 이거 인용문이죠. 그 가운데서 가장 극심한 인종차별이 존재하는 사회가 일본이다. 일본 사회가 요구하는 장점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마이너리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레볼루션 넘버 3에 등장하는 더 좀비스가 바로 그 마이너리티를 대표하는 그룹이다. 자신을 제일교포가 아닌 코리안 재패니즈라고 소개하는 작가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더 좀비스를 리드하는 그 멤버들의 캐릭터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그들은 순수한 일본 혈통이 아니다. 3인종 호녀라 사토 아기날드, 비분의 피가 섞인 오키나와 출신 호녀라 히로시, 조총련 출신의 순신이 이끄는 더 좀비스의 일원들 역시 선생님들의 눈밖에 나거나 가난한 가정 형편으로 가장 노릇을 해야 하고 어딜 가나 재수없는 일만 당하는 사회의 소수파이다. 이거는 이제 레볼루션 넘버 3라고 하는 그 가네시로 가즈키라고 하는 일본의 소설과 관련된 일종의 소개 같은 글인데 일부를 가져온 것인데요. 네. 가네시로 가즈키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조금만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들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지만 같은 한국과 관련된 어떤 혈통이라든가 문화적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거나 일부 나누어 가지고 있는 제일교포들이 있죠. 그들은 이제 사실 북한에도 가지 못, 북한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들도 대한민국 사람들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도 아니라고 하는 굉장히 기묘한 그 집단적 정체성의 혼란 속에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다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일본 사회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극심한 차별에 시달렸죠. 그래서 그 집단적 정체성과 관련해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본 주류 사회에 대항하는 어떤 공격적인 측면이 좀 있었고요. 네.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존재했고 한편으로는 좀 북한 조총련 계열에 좀 가까웠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항해서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정체성으로 다시 말해서 제1교포를 새롭게 정의하는 정체성으로 코리안 재패니즈라고 하는 단어 용어를 내세우는 가네시로 가즈키 소설이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거든요. 이 집단적 정체성이 끊임없는 이제 변화 속에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마이너리티라고 하는 어떤 그 일본 사회 마이너 단순히 코리안 재패니즈와 관련해서 그냥 한국인의 혈통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에 존재하는 하위 소수자들의 문제로 연대해서 확장해 나가면서 그 집단적 정체성의 외연 확장과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자기갱신을 그냥 끊임없는 형성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소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예를 들었습니다. 네. 이 레볼루션 넘버 3를 포함한 가네시로 가즈키 소설은 한 10년 전에는 한국 사회에서도 베스트셀러였을 정도로 상당히 재밌게 잘 읽힙니다. 네, 경쾌하고요. 우울하지 않아요.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 인용도 온 세상은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뿐이었습니다. 어째서 남자는 일을, 여자는 집안일을 한다고 정해져 있는 걸까? 주부는 무엇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생리도와 탐폰이 없었던 시대에는 어떤 월경용품을 썼는가? 일본 역사에서 역시 일본 얘긴데요. 예. 어쩌다 보니 자꾸 일본 사례를 들고 오네요. 예. 일본 역사에서 동성애는 있었는가? 누구도 조사해 본 적이 없었기에 선행 연구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 무엇을 해도 그 분야의 선구자 1인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도쿄대에는 그것도 주부 연구로도 소녀 만화 연구로도 섹슈얼리티 연구로도 학위를 딸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를 움직여온 것은 끊임없는 호기심과 사회의 불공정함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학문에도 벤처였습니다. 쇠퇴해가는 학문이 있는가 하면 새롭게 떠오는 학문이 있습니다. 여성학은 벤처였습니다. 여성학뿐만 아니라 환경학, 정보학, 장애학 등 여러 가지 새로운 분야가 태어났습니다. 시대 변화가 이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성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관련해서 그것을 새롭게 계속 그 정체성의 확장과 외연 확장과 그 자기 갱신을 거듭해온 어떤 일본의 우에노 치즈코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미소진이라고 하는 용어를 세계적으로 중요한 용어로 정착시킨 학자죠. 이 사람이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비단 그 여성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도쿄대에 입학한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해서 너희들의 그 입학에 대해서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건 좋지만 이것이 어디까지나 일본 사회의 메이저리티를 대변하는 것이고 그 일본 사회의 메이저리티로 편입된 너희들이 스스로의 실력과 관련해서 너희가 스스로 쟁취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너희들은 어떤 점에서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시간과 돈의 여유와 뭐 이런 거 부모님의 그 부모님 그런 종류 여유 있는 부모님 아래서의 탄생과 출생과 등등의 여러 가지 행운이 져진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그 외연 학적 집단적 정체성의 마이너리티의 집단적 정체성에 대해서 절대 외면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관련 논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제를 가지고 했던 연설의 한 부분을 가져온 것이거든요. 예. 이렇게 집단적 정체성의 문제는 원래부터 고정되어 있고 한국인이면 영원히 한국인 경상도 사람이면 혹은 전라도 사람이면 혹은 광주 사람이면 혹은 여성이면 남성이면 등등이 그렇게 그냥 딱 고정되어 있고 그 어떤 주어지고 근원적인 것으로서 다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로를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외연 확장하고 계속 변경하면서 그 폭이 계속해서 문화적으로 유연하게 어려운 말로 경계를 협상한다고 하는 그런 종류의 맥락과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벌써 꽤 오랜 시간 동안 떠들었네요. 오늘 정말 죄송하네요. 네, 오늘 제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은지 계속 좀 버벅거렸는데요. 버벅거리고 헛소리했는데요. 그래도 전반적인 주제를 알아듣는 데서는 알아듣는 데 있어서는 좀 무리가 없을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사실 부분 넘은 이 강의 이대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긴 시간 동안. 네. 다음 목요일 날 다시 내일 그렇게 여러분 듣고 바로 내일 날 다시 올려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두 번째 강의로 찾아뵙도록 8주차 두 번째 강의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